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지난주 최초의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부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참, 댓글을 통해 알게 됐는데 제가 서론 멘트에 실수로 1890년대를 계속 1990년대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만큼 1890년대는 제 무의식으로도 무척이나 낯선 오래전이긴 한가 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1890년대 여성 작가에 의해 창작된 최초의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부룩 시리즈임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부지런히 두 번째 단편을 번역해 러브데이가 대저택에서 일어난 기묘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 트로이츠 힐 살인사건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었습니다. 번역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는 몇 주 후에 또 소개드릴 예정이니 소리나는 책갈피 목소리로 새롭게 소개되는 레이디 탐정 시리즈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더커버가 되어 비밀리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 투입된 러브데이 부룩. 오늘은 또 어떤 섬세하고 예리한 추리로 범인을 밝혀낼지 함께 만나볼까요?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부룩의 경험 그 두 번째 사건, 트로이츠 힐 살인사건입니다. 뉴캐슬 지역 경찰서의 그리피스 형사가 이번 사건을 맡았네. 뉴캐슬 사람들은 영리하고 빠릿빠릿하지만 외부인의 간섭을 무척 싫어하지. 자네의 재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내게 연락한 것이 분명해. 그럼 이번 일은 소장님 없이 그리피스 형사와 계속 진행하게 되겠군요. 그렇지. 난 자네에게 사건 개요를 알려주는 것이 전부라네. 그러니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리피스 형사에게 말하면 될 거야. 에베니저 다이어 소장은 커다란 서류를 펼친 후 트로이츠 힐이라는 사건명과 9월 6일 날짜 부분이 나올 때까지 페이지를 재빠르게 넘겼다. 좋습니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러브데이가 경청하는 자세로 고쳐 앉았다. 살해당한 남자의 이름은 알렉산더 핸더슨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를 샌디 영감이라고 부른다는군. 샌디는 컴벌랜드 트로이츠 힐 저택 부지 내에서 산장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지. 그가 머무르는 산장은 1층 건물로 방이 2개뿐인데 하나는 침실, 하나는 응접실이라네. 샌디는 거기서 가족이나 친척 없이 혼자 살고 있었지. 그런데 지난 6월 9일 아침 목장에서 우유를 받아 산장으로 배달 가던 마을 아이들이 샌디 영감의 침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봤어.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끔찍하게도 샌디가 파자마 차림으로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거지. 꼭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가 뒤로 넘어진 것처럼 창문 바로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군. 아이들은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지. 그리고 검시 결과 샌디는 강한 주먹이나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아 죽은 것으로 판명됐네. 산장 그의 침실 안엔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는군. 꼭 한때의 원숭이들이 몰려와 온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지. 제자리에 놓여있는 가구는 하나도 없었다네. 침대 시트는 돌돌 뭉쳐진 채 벽난로 굴뚝에 처박혀 있고 철제 침대는 옆으로 엎어져 있고 의자는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벽난로 앞을 막아두었던 철망과 부시개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세면대야는 방구석에서 멀찍이 베개가 들어가 있는 채로 발견되었네.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시계는 뒤집혀 있고 꽃병과 장식품들은 문 가까이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지. 죽은 샌디 영감의 옷가지들은 돌돌 말려 천장 꼭대기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찬장 안에는 그의 돈과 기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네. 하지만 이 찬장은 손을 댄 흔적도 없이 그 내용물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강도는 아닌 것이 확실했네.
나중에 열린 검시 신문에서 익명의 1인 또는 다수에 의한 계획살인이라는 평결이 내려졌지. 뉴캐슬 지역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아직 그 누구도 체포하지 못했다네. 현재 그 지역 마을에서는 한 미치광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져 있고, 최근에 인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사라진 환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네. 그러나 그리피스 형사는 다른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내게 알려왔네. 검시신문에서 다른 중요한 사항은 없었나요? 특별히 중요한 건 없었네. 트로이트힐 저택의 주인인 크레이븐 씨는 산장 관리인인 샌디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지. 그리고 크레이븐 씨는 자신이 살아있는 샌디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말했네. 저택 집사와 여자 하인 한두 명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크레이븐 씨와 유사했고. 그런데 말이야. 그 샌디 영감이 트로이츠힐 영지 내에서 마치 주인인 양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멋대로 굴었기 때문에 그 저택 하인들 사이에서 영 인기가 없는 것 같았네. 크레이븐 씨 아들 해리 크레이븐은 19세의 젊은 청년으로 옥스퍼드를 다니던 중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이번 사건 검시신문에는 출석하지 않았네.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려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었다는군. 그리피스 형사는 그 젊은 아들이 꽤나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들었다고 하더군. 또한 그 청년이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사실 또한 의심하는 것 같았네. 해리 크레이브는 거의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일보 직전 상태로 옥스퍼드에서 방학을 맞아 저택을 찾아왔었다네.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갑작스럽게 크레이븐 부인이 배를 울리더니 아들 해리가 장티푸스에 걸렸으니 의사를 불러야겠다고 집사에게 말했거든. 저택의 주인인 크레이븐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크레이븐 씨는 인문학자이며 언어학자로 조용한 사람인 것 같네. 비교 언어학에 관한 꽤 방대한 양의 논문을 쓰면서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마을 이웃이나 가족도 그 사람을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군. 하지만 크레이브 씨는 부자는 아니네. 트로이츠힐 영지가 그 지역의 중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지만 그걸 팔지 않은 한 당장 돈이 되는 자산이 아닌데다가 저택의 유지며 보수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더군. 아들 해리를 옥스퍼드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택 내 여기저기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했고, 그래서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인 크레이븐 부인이 가정에서 교육했다더군. 크레이븐 씨는 젊은 시절 원래 목사가 될 계획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학을 마쳤을 때 사제 서품식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탈로 떠나 거기서 공무원 직위를 얻어 15년 정도 머물렀다는군. 죽은 알렉산더 핸더스, 그러니까 그 샌디 영감은 크레이븐 씨가 젊은 시절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마칠 때부터 크레이븐 씨를 주인으로 모셨네. 그런 역사로 보면 그 두 사람은 분명 꽤나 속 깊은 관계였을 것으로 보이네. 크레이븐 씨가 나탈에서 받은 공무원 임금이 그닥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인인 샌디에게 꽤나 높은 급료를 지불해 왔거든. 그러다 10년 전쯤 크레이븐 씨의 형이 죽었고 동생인 크레이븐 씨가 트로이츠힐 영지와 저택을 물려받았지.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하인인 샌디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고 샌디는 그 영진의 산장에서 지내며 산장 관리인이 되었네. 그런데 샌디 영감에게 지불해야 할 급료가 너무 높아서 저택의 집사 임금을 깎아서 그걸 중단했다네. 그런 사정이라면 죽은 샌디 영감은 저택 집사와 서로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네요. 러브데이가 물었다. 다이어 소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샌디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관리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도통 신경을 안 쓴 것 같았네. 그가 해야 할 일은 저택 내 정원사 아들이 다 맡아 했고, 샌디는 그동안 느긋하게 식사를 하거나 산장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며 대려 여기저기 참견만 하고 다녔다더군. 그래, 옛부터 21년 동안 밑에서 이리 온 하인을 두고서 하는 말이 있지. 7년은 하인, 7년은 동급, 7년은 주인과 같다고 말이야. 크레이븐 씨와 샌디와의 관계에 딱 들어맞는 말 아닌가. 크레이븐 씨는 자신의 언어학 연구에 몰두하느라 저택 내 주인으로서의 역할에선 고삐를 내려놓은 게 틀림없네. 그러자 보란듯이 주인의 안목하에 오래 함께했던 하인 샌디가 그 고삐를 손에 틀어준 게지. 저택의 하인들은 일에 있어선 샌디에게 명령을 받아야 했고, 그런 샌디는 더욱 제멋대로 굴었다네. 저택의 안주인인 크레이븐 부인이 그 일에 관련해서 무슨 말이 없었나요? 크레이븐 부인에 대해선 별로 들은 게 없네. 아마도 조용한 사람인 모양이야.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딸인데 아마 남아프리카 케이프 선교단 같은 데서 일했겠지. 그럼 크레이븐 씨의 아들 해리 크레이븐은요? 그 청년 또한 산장 관리인 샌디의 행동을 묵인했나요? 드디어 자네가 전곡을 찌르는군. 형사 그리피스의 생각을 설명해 주지. 그 젊은 아들 해리 크레이븐과 샌디 영감 사이의 불화는 크레이븐 가족이 트로이칠 영지를 소유하게 된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네. 해리 크레이븐은 샌디의 아나무인식 행동을 무척이나 싫어했나 보더군. 학창시절의 해리는 종종 사냥용 채찍으로 샌디를 위협했고, 좀 더 커서는 그 늙은 하인에게 분수를 알려주겠다며 격렬하게 대항하기 일쑤였다는군. 그리피스의 말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도 그 둘 사이에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했네. 해리 크레이븐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더군. 자, 이제 부릉냥. 이 사건에 대해 내가 아는 바는 다 말해주었다네. 보다 자세한 건 그리피스 형사에게 더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가 트로이치 힐 저택에서 가장 가까운 그랜펠역에 마중 나올 테니 그때 그가 어떤 방법으로 자네를 그 저택에 잠입시키려는지 말해줄 걸세.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도 그리피스 형사가 전보를 보냈더군. 자네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스코틀랜드행 급행열차를 타고 와줬으면 한다고. 러브데이 브룩은 그리피스 형사의 바람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에베니저 다이어 소장은 린치코트 탐정 사무실 문 앞에서 러브데이 브룩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일을 무사히 마치고 바로 조우하면 기쁘기 하겠지만 왠지 그 시기가 금방이 될 것 같지 않군. 긴 사건이 될 것 같은데. 다이어 소장이 의욕을 담은 듯한 뉘앙스로 말했다. 글쎄요. 저로선 당장 그 점에 대해 아직은 확신할 만한 그 무엇도 없어서요. 저는 일을 시작할 때 그 어떠한 가설도 세우지 않거든요. 사실 현재 제 머릿속은 텅 비어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러브데이의 무표정한 얼굴을 실제로 슬쩍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트로이츠 힐에서 가장 가까운 그랜펠역이 위치한 곳은 인구가 많고 번화한 소도시로 남쪽으로는 블랙 컨트리가, 북쪽으로는 낮고 척박한 언덕이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트로이츠 힐은 예로부터 국경 수비대로 명성이 높았고 더 오랜 옛날에는 드로이드 요새로 이름 높았다. 스테이션 호텔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작은 여관에서 뉴캐슬 지역경찰 그리피스 형사가 러브데이 브룩에게 트로이츠릴 살인사건의 미스테리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그리피스 형사의 말에 따르면 사건 직후에는 지역 전체가 들썩였지만 그 흥분은 이제 꽤나 가라앉은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했다.
지역 경찰서장과 제 경찰 동료들 대부분은 처음에 추정했던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미친 불황자나 정신병원을 탈출한 미치광이가 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곧 그 범인을 잡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경찰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산장 앞에서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들은 샌디 영감이 그걸 확인하려고 침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 머리를 강타당해 즉사했고 그 미치광이가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 침실 내 물건들을 뒤집어 놓으며 온갖 광기를 부리고 도망간 거라고요. 그런 이유로 범인으로 크레이븐 씨의 아들 해리 크레이븐이 의심스럽다는 제 의견에는 전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형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브룩량이 트로이츠힐 저택에서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해 두었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전담 변호사를 두는 사치를 누릴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웰스 앤 서든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죠. 그런데 마침 그 로펌의 변호사들이 몇 번인가 제 경찰 업무를 도와줬던 이들이더군요. 그 변호사들을 통해 지금 크레이븐 씨가 연구 논문을 위해 조수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당신을 추천했죠. 지인 중에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숙녀가 있는데 숙직 제공과 한 달에 1기니 정도의 보수를 지급한다면 그 연구에 기꺼이 도움을 줄 거라고 말입니다. 크레이븐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당장이라도 당신이 트로이치 힐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브데이 브룩은 그리피스가 짜놓은 계획에 만족감을 표한 다음 몇 가지를 더 질문했다. 그럼 우선 그리피스 씨는 어떤 이유로 크레이븐 씨의 아들을 의심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피스가 즉시 대답했다. 크레이븐 씨의 아들 해리와 샌디 영감은 오래전부터 심하게 대립해온 데다 살인이 일어나기 전날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해리 크레이븐이 샌디 영감을 향해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걸 주위 사람들이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이 같은 사실들은 검시신문에선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레이븐 가족과 샌디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아주 창백해지는 걸 전 분명히 봤습니다. 난 그 점이 의심스러워 그 해리 크레이븐의 사생활에 대해 좀 더 캐냈죠. 그 중에서도 살인이 일어났던 날인 9월 6일 밤 10시 이후에 해리 크레이븐이 저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가 그날 밤 몇 시쯤에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는지조차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검시신문에서 살인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주목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피스 씨는 그 살인사건을 그 청년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추리에 의하면 해리 크레이븐은 그날 밤 샌디가 침실로 가서 잠들 때까지 산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일부러 바깥에서 소리를 내 샌디를 깨웠을 겁니다. 노인은 소리가 난 곳을 확인하려고 침실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겠죠.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 해리는 샌디의 머리를 곤봉이나 몽둥이로 내리친 것이죠. 하지만 19 젊은 청년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이용해서요? 해리 크레이븐은 겉보기엔 준수한 외모의 청년에다 주변 이들에게 부드럽게 행동하지만 조사 결과 그에겐 숨겨진 사악한 면모가 있다더군요. 옥스퍼드에서도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해리 크레이븐이 사건 다음 날 바로 갑자기 전염성이 높은 장티푸스에 걸려 알아누웠고 그 이후 그 누구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신도 제 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로선 법원의 검시신문을 회피하기 위한 계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리 크레이븐의 병을 진단한 의사는 누군가요? 워터스라는 의사입니다. 사람들 말론
그다지 뛰어난 의사는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트로이츠힐에서 자신을 주치의로 지명한 것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간 크레이븐 가족에게는 전담 주치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메리카 선교 활동을 해온 크레이븐 부인이 의료 경험이 많으니 위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의사가 필요하지 않았겠죠. 결국 워터스 박사의 장티푸스 진단서가 법정에서 유효했다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크레이븐 부인은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보이려고 했는지 하인들에게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당장 본가로 돌아가 있어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몇몇 하인들은 안주인 말을 핑계 삼아 짐을 쌌고 딸인 크레이븐 양은 뉴캐슬의 친구와 지내라며 하녀를 붙여 저택 밖으로 내보냈죠. 그런 후 크레이븐 부인 본인은 쓰지 않는 저택의 북쪽 건물에 아들과 함께 격리되어 있습니다. 따님이 뉴캐슬에 있는 그녀의 친구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피스 형사는 생각에 잠긴 채 눈썹을 찡그렸다.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무슨 이유로 그걸 확인해야 하는 거죠? 무슨 뜻으로 묻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부차적인 면에서 제 흥미를 끌긴 하지만. 러브데이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렇게 물었다. 그럼 이제 저택의 집사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산장관리인 샌디의 임금을 주기 위해 저택 집사의 급료를 깎았다고 하던데요. 집사의 이름은 존 헤일스입니다. 그는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크레이브 씨의 형님이 트로이츠힐의 주인이었을 때부터 집사로 있었고 지금의 크레이브 씨가 저택을 물려받아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죠. 그쪽을 의심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 집사 헤일스는 샌디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 노인네 그렇게 돼서 되려 잘 됐다고 말하더군요. 애를 쓴다고 한들 죽은 그 영감을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글을 보며 난 헤일스가 그 누구보다 결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범인이라면 경찰 앞에서 공공연히 그런 식의 말을 솔직하게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못하리라고 생각하세요? 러브데이 부르게 말해 그리피스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다소 실망한 듯 이런 간단한 것도 추정하지 못하다니. 그녀의 탐정으로서의 경력은 어째 실제보다 조금 부풀려진 모양이군 라고 생각했다. 곧이어 그리피스가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그 점에 있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집사 헤일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랬다고 해도 난 그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헤일스는 그 저택에서 살고 있고 저택 식구들의 헤일스에 대한 평판 역시 좋거든요. 그렇군요. 현재 샌디 영감이 죽은 사건 현장은 모두 정리가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검시신문이 끝난 후에요. 그 전에 경찰이 가능한 모든 증거를 가져갔고 그러고 난 후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검시 내용에 따르면 산장 근처 어디에도 사람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하던데요. 네, 오랜 가뭄 때문이죠. 샌디의 산장이 자갈길 바로 옆에 있고 그 주변에 화단이나 잔디가 없다는 사실 또한 인지한다면 발자국 찾기가 불가능했다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 부룩양, 산장이나 그 주변에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관해서라면 나와 내 경찰 동료들이 티끌 하나까지 전부 몇 번이고 살펴봤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이 당장 그 저택에 들어가 크레이븐 씨의 조수로 일하면서 해리 크레이븐이 전염병으로 격리된 곳의 동태를 살피고 그 저택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질문에 난 대답할 수 있는 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젠 내가 부릉령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 하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살인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샌디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의 방 상태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옆으로 누운 침대, 거꾸로 뒤집힌 시계의 벽난로, 굴뚝 중간에 뭉쳐진 채 박혀있던 침구 시트, 문을 향해 굴러다니는 꽃병과 장식품들. 지금 그 모든 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러브데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혼란스러운 현장을 설명할 법한 이유로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인지 제게 말해주겠습니까? 선배 학부생들이 인기 없는 옥스퍼드 신입생의 기숙사방을 급습한 뒤의 상황 같은 거요. 러브데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리피스가 즉시 말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외견상 의견 차이가 약간 있어 보이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일 줄 저는 확신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조만간 알프스 터널을 뚫는 기술자들처럼 양 끝에서 시작한 터널 공사 결과 우리는 그 터널 가운데 한 지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될 테니까요. 그건 그렇고 트로이첼러 편지를 배달하는 소년을 통해 저와 매일 연락을 나눌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믿음직한 아이죠. 그 아이에게 편지를 전해주면 1시간 내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후 3시쯤 마차를 탄 러브데이는 트로이츠힐 영주로 연결된 정문을 통과했고 샌디 영감이 죽음을 맞이했던 산장 옆을 지나쳤다. 그곳은 담쟁이 덩굴과 야생 인동 동굴로 뒤덮인 아주 작은 오두막이었고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비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트로이츠힐의 영지와 정원은 광대했다. 저택은 눈에 띄는 붉은 벽돌 건물이었는데 윌리엄 3세 시대의 건축 양식이 인기를 끌던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보였다. 저택의 전면은 다소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고 커다란 8개의 중앙창이 눈에 압도적으로 들어왔다. 이후 러브데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환자와 어머니가 머물고 있다는 북쪽 건물의 맨 끝 2개의 창문과 크레이븐 씨의 서재가 위치한 남쪽 건물의 1층 맨 끝 2개의 창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블라인드나 커튼이 없었다. 양 끝으로 나누어진 건물은 규모가 제법 컸다. 한쪽 끝에는 열병에 시달리는 장테푸스 환자가 다른 저택 식구들과 철저히 격리될 만했고 다른 한쪽 끝에는 크레이븐 씨가 언어학 연구에 몰두하는 데 필요할 만큼의 고요와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한다면 쉬울 것이다. 그 저택과 영지는 그곳의 주인인 크레이븐 씨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 않다는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다. 저택 전면과 1층의 모든 창문과 연결된 테라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페인트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울부짖는 것은 창문 기둥과 창틀이나 발코니뿐만이 아니었다. 도와줘. 예전 모습을 되찾고 싶어. 러브데이는 그 오래된 저택으로 들어가며 이 문구가 붉은 벽돌 현관 위에 묘비명처럼 쓰여져 있다는 상상을 했다. 집사 존 헤일스는 러브데이의 여행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며 그녀를 저택 안으로 들였고 방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존 헤일스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의 남자였고 불그레한 얼굴에 완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간 집사와 죽은 샌디 영감이 강하게 부딪히는 일이 잦았을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러브데이를 편하고 친근하게 대했는데 주스로 일하게 된 러브데이가 가정교사와 같은 위치, 다시 말해 주인 마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보다는 아래, 집안일을 하는 하녀보다는 위라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집사는 넓은 계단 위를 올라가면서 강한 컴펄랜드 억양으로 말했다. 지금 저택 일손이 모자라오. 아래층 하녀 몇몇이 전염병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갔거든. 요리사와 나만이 일하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하녀 모기는 언제든 마님과 해리 도련님 시중을 들 수 있게끔 북쪽 건물에 대기하라고 일러두었어. 당신은 열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러브데이는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는 북쪽 건물의 맨 끝방이
크레이븐 부인과 해리 도련님이 머무는 방인지 물었다. 그렇소. 환자를 돌보기에 편리한 곳이고 거기에 부엌으로 곧장 이어지는 계단도 있으니 계단 맨 아래에 마님이 필요로 하실 만한 걸 모두 준비해 두었어. 하녀 모기는 환자방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있어. 아마 당신도 당분간은 마님을 뵙지 못할 것이오. 그럼 크레이븐 씨는 언제 뵐 수 있나요? 오늘 저녁 식사 때. 그건 아무도 모르어. 자정이 넘도록 서재에서 안 나오실 수도 있고 어쩔 땐 새벽 1시에서 3시까지도 거기 앉아 계신다오. 그러니 주인님이 저녁 식사를 드시고 싶어져 다이닝 룸으로 내려오기를 내내 기다리는 건 무의미할 거요. 마님 역시 보통 주인님이 함께 식사를 하러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먹을 음식과 홍차를 챙겨주겠소. 집사는 말을 마치며 갤러리로 통하는 수많은 방문 중 하나에 러브데이의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여긴 따님이신 크레이븐 양의 방인데 요리사와 나는 당신이 여길 쓰는 걸 좋겠다고 생각했소. 비어있는 다른 방을 청소하고 준비할 만한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라. 내 정신 좀 보게. 지금 요리사가 급한 대로 당신이 이 방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말이 덧붙여졌을 때 열린 방문 사이로 손에 걸리를 들고 거울을 닦고 있는 요리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침대에 침구가 마련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방은 크레이브 양이 황급히 짐을 싸고 떠난 상태 그대로였다. 제게는 방 정리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 방 정리 대신 집사께서 말하셨던 홍차와 먹을 걸 준비해 주시면 저는 더 고마울 것 같네요. 러브데이가 어수선한 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두 사람은 놀라는 듯했다. 하지만 요리사와 집사가 모두 방을 나가고 난 후에도 러브데이는 자신이 자랑했던 그 특별한 재능을 발휘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러브데이는 우선 조심스럽게 방문을 잠갔고 이어서 방 구석구석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구, 장식품, 화장실 용품뿐 아니라 크레이븐 양이 떠날 때 가지고 갔을 만한 물건들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벽난로 안의 잿더미, 그곳에 마지막으로 태운 잔해까지 들추며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크레이븐 양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다는 방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총 45분쯤 걸렸다. 러브데이는 모자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약속했던 홍차와 음식을 들고 복도를 지나 다이닝홀로 가고 있는 집사 헤일스를 만났다. 러브데이는 150명의 손님은 거뜬히 대접할 수 있을 만한 넓은 다이닝룸에 홀로 조용히 앉아 간단히 식사를 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정원으로 나가볼까? 그림자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자 러브데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이닝룸은 저택 뒤편에 있었다. 그리고 저택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의 창문은 바닥까지 닿아 있어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저택 뒤로 화원이 있었는데 수풀이 우거진 예쁜 시골길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러브데이는 정원에 머물며 경치를 감상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곧장 저택의 남쪽 모퉁이를 돌아 하나의 창문으로 향했다. 러브데이가 집사에게 무심한 척 미리 질문해 위치를 확인해둔 크레이브 씨의 서재임이 분명했다.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고 커튼이 젖혀져 있었기 때문에 러브데이는 조심스럽게 창문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러나 방 주인이 안락의자에 앉아 창문을 등지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들킬 염려는 없어 보였다. 쭉 뻗은 팔과 다리 길이를 보니 키가 큰 사람인 게 분명했다.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한 은백색이었고 얼굴 아랫부분은 의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한 손으로 이마와 눈을 꽉 누르고 있는 게 보였다. 전체적으로 깊은 생각에 빠진 사람의 태도 같았다. 서재 안은 안락했지만 사방에 흩어진 책과 서류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띄었다. 책상 옆 쓰레기통에서 흘러나온 싼더미 같은 종이 뭉치들은 그 학자가 최근에 연구에 실증이 났거나
불만이 가득한 상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러브데이가 5분 넘게 창문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지만 그 길고 늘어진 몸에서 생명의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는 고민에 잠겨 있다기보다는 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쉬워 보였다. 여기서부터 러브데이는 샌디 영감의 산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굽이굽이 구부러진 이 오솔길은 트로이츠 영지 내의 감목숲을 지나 한참 더 지그재그 형태로 내려간 후 마구간 앞에서 끝이 났다. 러브데이가 숲 안으로 들어서자 말 그대로 햇빛을 등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러브데이를 감쌌을 때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치 빙빙 돌아가는 머릿속을 따라 걷는 기분이군. 아이작 뉴턴이나 베이컨이 이런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설계하거나 걷기를 즐겼다니 전혀 상상할 수가 없네. 좀 더 어둑어둑해지자 눈앞에 오솔길이 회색빛으로 보였다. 러브데이는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갔다. 여기저기 땅을 뚫고 나온 월계수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러브데이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위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살폈다. 새 한 마리가 퍼득이며 오른쪽 덤불에서 날아올랐고 앙증맞게 작은 개구리가 풀짝 뛰어나와 월계수 아래 깔려있는 나뭇잎 속으로 들어갔다. 개구리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자 나뭇잎 사이로 검고 단단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게 뭐지? 러브데이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더듬었고 그것이 개의 사체, 즉 아름다운 검은색 리트리버가 죽어 뻣뻣해진 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러브데이는 그 사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늘어진 월계수 나뭇가지를 최대한 손으로 헤치며 구부리고 앉았다. 눈은 여전히 뜨고 있었지만 초점을 잃은 채였고 머리에 피가 흘러 있었다. 두개골 한쪽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뭉툭하고 무거운 도구에 맞아 죽은 것이 틀림없었다. 샌디 영감이 죽은 방식과 똑같아. 러브데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개를 내리친 흉기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월계수 나무 아래 이쪽 저쪽을 더듬었다. 러브데이는 어둠이 짙어져 더 찾기가 힘들어질 때까지 수색했다. 그런 다음 다시 지그재그 오솔길을 따라 저택으로 돌아갔다. 러브데이는 그날 밤 요리사와 집사 말고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있는 러브데이는 드디어 크레이븐 씨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무척 잘생긴 외모의 남자였는데 머리와 어깨의 움직임이 우아하고 눈빛은 쓸쓸하지만 호소력이 있었다. 그는 다이닝룸으로 활기차게 걸어 들어왔고 아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과 어제 자신과 인사를 나눌 수 없었던 것에 양해를 구하며 러브데이에게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마음 편히 아침 식사를 즐기라고 말하며 자기 연구를 도와줄 조수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크레이브 씨가 테이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얼마나 장대한 일인지 이해했으면 하오. 이건 후대 언어학 사상 발자취를 남길 만한 일이지. 30년 동안 비교 언어학을 연구해온 나 같은 사람만이 이 과업의 중대성을 가늠할 수 있다네. 크레이브 씨는 이 말을 마친 후 이미 자신의 힘을 모두 소진한 듯 보였다. 그는 어느새 러브데이가 전날 저녁 서재 창문 너머로 봤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의자에 늘어졌다. 자신의 앞에 아침 식사가 준비돼 있고 식탁에 낯선 손님이 앉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해 보였다. 집사가 음식을 더 가지고 오면서 러브데이에게 속삭였다. 계속 식사해도 되네. 1시간은 더 저렇게 앉아 계실 수도 있거든. 그런 다음 주인 앞에 접시를 내려놓았다. 캡틴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는 다소 큰 목소리로 말하며 크레이브 씨를 공상에서 깨우려고 노력했다. 뭐라고? 크레이븐 씨가 잠시 눈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캡틴 리트리버 말입니다. 크레이브 씨의 눈에서 애처로운 빛이 짙어졌다.
아, 불쌍한 캡틴. 내 개 중에서 가장 훌륭한 녀석이었는데. 크레이브 씨가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의자에 늘어지더니 손을 이마 위에 짚었다. 집사는 다시 한번 그를 깨우려고 했다. 주인님께서 보고 싶으실 거라고 마님께서 신문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집사는 주인의 귀에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하며 동시에 테이블 위에 아침 신문을 내려놓았다. 이런 제길. 자네 말은 잘 들려. 그러니 가보게. 크레이브 씨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바보들. 다들 얼간이들이야. 하찮은 일로 날 방해해대는 통에 난 내 연구를 제대로 못 마치고 세상 밖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러더니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고 더 이상 주위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러브데이는 아침 식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난 후 그녀는 크레이븐 씨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그에게 읽으라고 크레이븐 부인이 내려보낸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그 신문은 마치 특정 기사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길 바라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시계가 큰 소리를 내며 울렸다. 크레이브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당신은 누구요? 그는 러브데이를 노려보며 계속해서 말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니나는 어디 있고 해리는 어디 있어? 러브데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점점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아, 그래. 당신에 대해 한 말이 기억나는군. 비교 언어학에 어떤 난해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하던데. 이름을 잊어버렸군.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기본음에 대해 아는 것을 조금 말해보시오. 기본음은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겠소? 아, 안 되겠군. 여기서 의논하기는 싫소. 널려있는 컵과 접시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내 서재로 갑시다. 거기라면 아주 조용할 것이오. 크레이브 씨는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러브데이의 손목을 잡고 테이블에서 일어나더니 다이닝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남쪽 건물로 이어진 긴 갤러리를 내려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러나 서재에 들어서자 그의 힘이 다시 한번 빠르게 소진되었다. 크레이븐 씨는 책상에 딸린 편안한 의자에 러브데이를 앉히며 어떤 펜을 좋아하는지 묻고는 그 앞에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그러고는 러브데이에게 책을 받아쓰게 하려는 듯 자신은 빛을 등지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크레이븐 씨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학술서 제목을 반복했고 다음에는 하위 제목, 그 다음에는 현재 자신이 관심이 있는 장의 번호와 제목을 말하고는 손을 이마에 얹었다. 바로 그 기본음이 걸림돌이요. 대체 어떻게 하면 공통의 소리, 일부가 아닌 공통의 소리를 얻을 수 있을까? 기쁨이나 슬픔의 소리 일부가 아닌 놀람의 소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하며 그의 힘은 서서히 소진되었고 러브데이는 아침부터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까지 서재에 앉아 있었지만 하루 동안 조수로서 한 일은 한 문장이 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러브데이는 트로이츠 힐에서 이틀을 보냈다. 첫째 날 저녁 그리피스 형사는 배달 소년을 통해 러브데이가 쓴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를 받았다. 집사 헤일스가 샌디 영감에게 100파운드 가까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러 차례 빌렸고 아직 갚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이 사실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브데이 브룩으로부터. 그리피스 형사는 멍하니 마지막 문장을 되뇌었다. 그리고 만약 해리 크레이븐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의 변호인들이 샌디와 금전적인 문제로 엮인 집사와의 관계를 꽤나 중요하게 다루며 꼬투리를 잡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그리피스는
해리 크레이븐이 범인일 거라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 지켜야 할지 버려야 할지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다. 다음 날 오전에도 러브데이로부터 짧은 편지가 전달되어 왔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이건 다소 부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해럴드 커즌스라는 사람이 이틀 전 런던 항구에서 보니 던디오를 타고 남아프리카 나탈로 떠났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러브데이는 답장으로 그리피스 형사가 쓴 다음과 같은 장황한 편지를 받았다. 해럴드 커즌즈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그 취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런던에 있는 첩보원에게 알아봐 달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쪽에서도 전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살인이 있던 날 밤 해리 크레이븐이 저택을 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냈습니다. 또한 해리 크레이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영장을 전달하는 게 내 임무가 될 겁니다. 상황이 해리 크레이븐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난 그가 장티푸스에 걸려 격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모두 거짓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해리 크레이븐을 진료한 의사 워터스를 직접 만나 추궁했습니다. 그 의사가 해리 크레이븐을 만난 것은 사건이 있던 다음 날 단 한 번 잠깐뿐이었으며 게다가 크레이븐 부인이 말한 아들의 건강 상태만을 듣고 진단서를 만들어줬음을 인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의사로서 그 저택을 방문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크레이븐 부인이 의료봉사 선교 때 열병 치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워터스에게는 앞으로 치료하러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군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끌어낸 뒤 워터스의 진료소를 나서는데 근처 싸구려 여관을 운영하는 맥퀸이라는 자가 다가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요한 문제로 내게 긴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요약해 말해 9월 6일 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 해리 크레이븐이 가문이 가진 귀한 식기를 들고 자기 여관을 찾아왔다고 하는군요. 그리곤 돈이 필요하니 그것을 맡기는 대신 100파운드를 빌려달라고 사정했다더군요. 여관주인 맥퀴는 금화 10개를 주는 것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이제 와서는 덜컥 겁이 났는지 나에게 장물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정직한 사람 행세를 하더군요. 그 청년이 돈 부탁을 할 때 무척이나 불안해 보였으며 자신이 여길 방문한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이제 해리 크레이븐이 살인이 일어난 그 시각에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 샌디의 산장 옆을 당연히 지나쳐갔을 거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 저택을 나설 때나 혹은 돌아오던 길에 밝은 달이 환히 비추고 있던 산장과 활짝 열린 침실 창문을 과연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었는가를 추궁받는다면, 그리고 샌디 영감이 죽어 있는 걸 보았다면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추궁받는다면 그가 어떻게 대답하며 이 궁지에서 빠져나가려 할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저택으로 영장을 전달하러 갈 예정인데 그때 그 현장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우리에게 큰 쓸모가 있을 수 있으니 당신의 역할이 발각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러브데이는 크레이븐 씨의 서재에 앉아 이 편지를 읽었다. 크레이븐 씨는 옆에서 꼼짝 않고 안락의자에 기대에 앉아 있었다. 당신이 아직 우리에게 큰 쓸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장을 곱씹을 때 러브데이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크레이븐 씨 서재에서 보내는 둘째 날은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별 성과가 없을 것 같았다. 그리피스의 편지를 받은 뒤에도 꼬박 1시간 동안 펜을 손에 쥔 채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크레이븐 씨는 눈을 감은 채 모든 이론이 내 머릿속에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군. 이런 말만 중얼거릴 뿐 받아 적을 어떤 내용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무렵 바깥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와 러브데이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피스 형사가 경관 둘을 데리고 저택을 찾아온 것이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닿지 않았고 러브데이는 북쪽 건물 저 끝에 있는 다른 식구들과 이 서재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여전히 반수면 상태에 빠져 안락의자에 푹 기대어 있는 크레이븐 씨는 곧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이 살인 혐의로 체포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순간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한 채였다. 그동안 그리피스와 경관들은 하녀 모기를 앞장세워 북쪽 건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하녀 모기가 가면서 외쳤다. 여기 계단을 올라오는 세 사람 모두 경찰이랍니다. 마님, 나오셔서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방문 밖에 크레이븐 부인이 서 있었다. 크레이븐 부인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한 밝은 갈색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겁니까? 크레이븐 부인이 그 무리를 이끄는 그리피스 형사에게 소리쳤다. 그리피스는 정중하게 자신이 무슨 일로 왔는지 설명하고는 그녀의 아들 해리 크레이븐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서 주기를 부탁했다. 여기는 내 딸의 방이에요. 어디 확인을 해보시던가요? 크레이븐 부인이 그렇게 말하며 방문을 뒤로 열어젖혔다. 그리피스와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 해리 크레이븐 대신 그곳엔 딸 크레이븐 양이 실내복을 길게 늘어뜨린 채 겁을 먹은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피스 형사는 이후 러브데이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이 정신없이 저택을 떠나왔다. 그날 오후 해리 크레이븐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존보를 보내고 여기저기 전령을 보내는 그리피스 형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야 그리피스 형사는 뉴캐슬 경찰서장에게 전할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다. 예전 편지에서 러브데이가 언급했던 해럴드 커즌즈라는 자가 며칠 전 보니 던디오를 타고 나탈로 출항했는데 그 실체가 트로이칠 저택의 해리 크레이븐인지를 나탈에 있는 경찰 당국에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 또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러브데이가 쓴 편지가 그리피스에게 전해졌다. 러브데이는 편지 배달을 받은 소년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 편지를 가져온 건 저택 정원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를 무사히 전달받으면 금화 한 개를 받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리피스 형사에게 말했다. 그리피스는 값을 치러 그를 돌려보낸 다음 바로 러브데이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는 연필로 다급하게 쓰여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여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경관 둘을 데리고 저택으로 와서 서재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으십시오. 여기 도착할 즈음엔 어두워질 테니 잠복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 당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지는 지금으로선 확신할 순 없지만 아침까지 여기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서재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 창문 근처에 녹색 가시 달린 램프 등을 올려두면 그것이 신호이니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와 주세요. 가능한 그 창문을 열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러브데이 브룩으로부터. 그리피스 형사는 다소 난감한 듯 이마와 눈을 문지르며 편지 읽기를 마쳤다. 괜찮겠지. 그냥 신경이 쓰이는 것뿐일 거야.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여자가 뭘 의도하는지를 알 수가 없군. 그리피스 형사는 시계를 쳐다봤다. 시계 바늘은 6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9월의 짧은 하루가 빠르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트로이츠힐까지는 좋기 8km는 걸리니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2명의 경관과 함께 다시 한번 그랜펠 도로를 따라 저택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택의 서재에선 크레이븐 씨가 긴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잠은 길었지만 평온한 잠은 아니었다. 크레이븐 씨가 한참 전 몸을 뒤척이며 잠결에 온갖 잡다한 말을 중얼거리다 다시 조용해지자 러브데이는 방문을 열고
급히 쓴 편지를 보내기 위해 살금살금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날 오후 경찰이 찾아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저택 식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외딴 남쪽 건물의 서재에 머물렀던 러브데이에게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5시쯤 집사 헤일스가 홍차를 가지고 서재에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이 유난히 좋지 않았던 것을 알아챘다. 그가 찻쟁반을 서재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존경받는 사람 어쩌고 하며 그런 짓거리에 익숙하지 않다고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거의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크레이븐 씨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러브데이에게 누가 방에 들어왔었냐고 물었다. 러브데이는 집사 헤일스가 1시에 점심 식사를 가져왔고 오후 5시에 차를 가져왔지만 그 뒤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짓말 마. 크레이븐 씨가 약간 날카롭고 기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가 방 안을 슬금슬금 돌아다니는 걸 난 봤어.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해대는 그 위선자를 말이야. 너도 봤을 텐데. 그자가 찍찍대듯 이렇게 말하는 걸 듣지 않았나? 주인님, 전 주인님의 비밀을. 크레이븐 씨는 갑자기 말을 뚝 끊으며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지? 그가 외쳤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샌디는 죽어서 묻혀있잖아. 샌디의 검지 검문도 열렸고 우리는 모두 그가 성인군자라도 되는 것처럼 찬양했잖아. 아마도 그 사람은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산장 관리인 그 샌디 씨 말이에요. 러브데이가 공감한다는 듯 크레이븐 씨에게 말했다. 맞아. 맞는 말이야. 크레이븐 씨가 갑자기 흥분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러브데이의 손을 움켜잡으며 외쳤다. 죽어도 싼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자일 거야. 30년 동안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라도 되는 듯 줄 달린 막대기를 쥐고 흔들어댔지. 그리고 여긴 어디지? 그는 손을 머리에 얹고 기진맥진한 사람처럼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크레이븐 씨께서 대학 시절에 했던 철없는 행동을 그 샌디 영감이 알고 있었던 거죠? 러브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듯 크레이븐 씨의 감성이 그의 이성을 지배하는 동안 러브데이는 가능한 그로부터 최대한 많은 진실을 알아내길 바랬다. 바로 그랬지. 나는 젊은 시절 평판이 안 좋은 여자와 결혼할 정도로 어리석었어. 그 여자는 술집 여자였거든. 샌디가 그 결혼식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그는... 여기서 다시 그의 눈이 감겼고 그의 중얼거림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크레이븐 씨는 10분 동안 의자에 기대어 끝없이 중얼거렸다. 웅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러브데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느리고 또렷한 소리로 마치 어떤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망치로 보기 좋게 얻어맞고 그 물건은 끝나버렸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러브데이가 재빨리 물었다. 망치요? 그 망치를 무척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있나요? 크레이븐 씨가 번쩍 두 눈을 떴다. 두 눈에는 사납고 교활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누가 망치 이야기를 했지? 난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내가 망치로 그 짓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제게 이미 몇 차례 말하셨잖아요. 러브데이는 보다 많은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망치로 크레이븐 씨께선 캡틴을 죽였다고 내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전
그 망치를 보고 싶다고 말했었고요. 기억나세요? 러브데이의 말에 크레이븐 씨의 눈에서 교활한 눈빛이 사라졌다. 불쌍한 캡틴. 훌륭한 개였는데.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어디에서 말을 멈췄더라? 기억이 나는군. 그날 밤 나를 괴롭힌 건 언어의 기본음이었어. 그때 내가 여기 있었나?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개가 고통스러워내는 소리를 인간의 신음과 비유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 궁금증이 어딜 가든 날 쫓아왔고 날 따라왔지. 둘 다 기본음이라면 분명 공통점이 있을 텐데 둘 사이의 연결점을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지. 캡틴처럼 좋은 품종의 제대로 훈련받은 개라면 죽는 순간에 한낱 개소리를 낼까? 그 비명소리에 인간의 소리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시험해볼 가치가 있었지. 내 논문에 그 점을 남길 수 있다면 수십 마리의 개의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난 달빛 속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자네는 다 알고 있군. 아닌가? 네, 그 불쌍한 캡틴이 낑낑거렸나요? 아니면 인간처럼 신음했나요? 한번 큰 소리를 길고 흉하게 냈지. 평범한 똥개들처럼 말이야. 그 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뻔했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짐승이 창문을 열고 날 훔쳐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주인님, 이 한밤중에 거기서 뭘 하십니까? 라고 말하게 만들었거든. 크레이븐 씨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을 개슴츠레 뜬 채로 횡설수설했다. 러브데이는 잠시 그를 내버려 두었다. 그런 다음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 다른 짐승이라는 건 말인데요. 그 또한 망치로 때렸을 때 낑낑거렸나요? 아니면 신음했나요? 샌디, 그 짐승 같은 놈 말이야. 나 자빠졌지. 기억이 나는군. 그 나불거리는 녀석의 혓바닥을 멈추게 한 망치를 보고 싶다고 했나. 크레이븐 씨는 약간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긴 팔다리를 질질 끌듯이 캐비넷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캐비넷 서랍을 열어 지층 표본과 화석 표본 사이에 대형 지질 탐사용 망치를 꺼냈다. 그는 망치를 머리 위로 잠깐 휘두르고는 잠시 멈추더니 한쪽 손가락을 입술 위에 올렸다. 쉬,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바보들이 우리를 몰래 엿볼 거라고. 크레이븐 씨가 갑자기 서재의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잠그고는 그 열쇠를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 행동에 러브데이는 왠지 두려워졌다. 그녀는 시계를 쳐다봤다. 시계바늘이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피스가 제 시간에 편지를 받았을까? 경찰과 그는 지금 이곳에 와 있을까? 러브데이는 부디 그러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빛이 너무 강하네요. 러브데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녹색가시 들린 램프를 들어 창가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니 그러지 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밖에서 보일지도 모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창문으로 건너와 그 램프 등을 벽난로 선반 위로 가져갔다. 러브데이는 램프 등이 창문에 머물렀던 그 몇 초만일지라도 그 신호가 바깥에 있을지 모를 감시자의 눈길을 사로잡았길 바랄 뿐이었다. 그런 후 크레이븐 씨는 러브데이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손에 든 흉기를 살펴보라고 손짓했다. 이것을 잘 휘두른 다음 아래로 아주 세게 내리쳤지. 그는 그 말 그대로 행동을 취해 보였다. 러브데이 이마로부터 채 2cm도 떨어지지 않은 채 망치를 가져다 댔다. 러브데이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크레이븐 씨가 기분 나쁘고 괴상하게 웃었다. 이제 그의 눈에 광기의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내가 겁을 줬나? 바로 거기를 살짝 치면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해지는데, 물론 기본음이겠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러브데이 이마에 망치를 살며시 갖다 댔다. 러브데이는 힘겹게 정신을 가다듬었다. 경찰들이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만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잠깐만 기다려요. 러브데이는 그의 주의를 돌리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 샌디 영감이 쓰러졌을 때 어떤 기본음을 냈는지 아직 말해주시지 않았잖아요? 펜과 종이를 주면 제가 그 전부를 자세히 받아 적을게요. 그래야 나중에 당신의 위대한 논문에 포함할 수 있겠죠. 순간 진심으로 깊은 표정이 노인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 또한 점차 희미해졌다. 그 짐승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나자빠졌어. 그날 밤 일은 모두 다 헛수고였지. 아니, 아주 헛수고는 아니었겠군. 그때 맛본 기쁨의 전율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다면 난 또 그 짓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죽은 노인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난 자유를 느꼈거든. 드디어 이 자유 말이야. 크레이븐 씨의 흥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다시 한번 망치를 마구 휘둘렀다. 그 자유 덕분에 나는 다시 젊어졌지. 나는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고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 그 순간 내 대학 시절 친구들과 신입생 기숙사 방에서 했던 장난이 떠오르더군. 모든 것을 뒤죽박죽 어질러피. 그는 갑자기 말을 끊더니 러브데이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안타까워. 흥분되었던 고음이 갑자기 애처로운 저음으로 내려갔다. 그 짐승 같던 샌디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푹 쓰러진 것 말이야. 이때 크레이브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궁금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러브데이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방금 막 떠올랐어. 그는 이제 러브데이의 귀에 대고 말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기본음에 가까운 소리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걸. 그렇게 말하며 그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러브데이는 창문 쪽으로 달아났고 그때 창밖에서 들어온 강인한 팔에 의해 그녀는 밖으로 들어 올려졌다. 제 생애 마지막 사건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까스로 탈출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러브데이는 그랜텔역 승강장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리며 그리피스 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전에 크레이브 씨의 정신 상태를 의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 전 그 점이 더 이상하네요. 하긴 저택 사람들은 그가 보여온 기행이 익숙해져서 그의 정신병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했겠죠. 살인이 일어날 때까지는 괴짜와 미치광이의 그 경계선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엔 강한 초조감과 불안에 휩싸였을 테니 그 경계선 너머로 완전히 떠밀렸을 테죠. 러브데이 말에 그리피스가 물었다. 브룩냥, 이제 런던행 기차가 들어오기 정확히 10분 전입니다. 난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브룩냥이 설명해 준다면 대단히 고맙겠군요. 그럼요. 카테고리별로 질문해 주시면 보다 간결하고 빠르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무엇으로 크레이븐 씨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크레이븐 씨와 샌디의 관계에서 저는 한쪽에서는 두려움,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의 냄새를 맡았어요. 또 크레이븐 씨가 나탈에 있는 동안 샌디에게 지불한 하인으로서의 급료 역시 지나치게 큰 액수였습니다. 샌디 영감이 뭔가 크레이븐 씨의 비밀을 손에 쥐고
그걸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더군요. 아, 그랬군요. 현재 급히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그가 철없던 젊은 시절에 결혼했다는 그 술집 여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죽었다는군요. 하지만 주인이 두 번째 결혼을 한 후에도 샌디가 철저히 비밀을 지켜온 건 확실해요. 계속해서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온 걸 보면요.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딸인 크레이븐 양이 오빠인 해리 대신 환자방에 격리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저택에 도착한 날 저는 크레이븐 양의 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방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그 방의 벽난로에서 긴 금말 한 뭉치를 발견했거든요. 그 즉시 그 아가씨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자신의 탐스런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으며 그런 희생을 한 데에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리가 장티푸스에 걸려 격리되어야 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곧 그 동기를 알려줬죠. 그 장티푸스 계획은 크레이븐 부인에 의해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전염병에 걸린 해리 크레이븐이 방에 알아누웠고 크레이븐 양은 전염병을 피해 뉴캐슬에 있는 친구 집으로 옮겨간 것으로 상황을 급하게 짠 거죠. 해리 크레이븐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저택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크레이븐 부인은 해리가 전염병에 걸린 것 같다고 의사를 부르게 했고 저택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크레이븐 양을 하녀와 동행시켜 뉴캐슬 친구 집으로 보냈고요. 하지만 크레이븐 양은 친구 집에 함께 머물기는 힘들 듯 하다며 그랜텔역에서 하녀에게 휴가를 주겠다는 말로 그녀를 본가로 돌려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크레이븐 양 본인은 역에서 8km를 걸어서 트로이츠 힐로 몰래 들어왔겠죠. 어머니 크레이븐 부인은 쉽게 열리는 1층 창문으로 딸을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게 했을 거고요. 그리고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그녀를 북쪽 건물 외딴방에 눕혀 오빠 해리의 행세를 하게 했죠. 크레이븐 양은 해리와 꽤나 닮은 데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채였으며 북쪽 건물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가족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의사 워터스의 눈을 속이기는 무척이나 쉬웠을 거고요. 더구나 의사는 제대로 환자를 살펴보기보단 열병의 경험이 많던 크레이븐 부인의 말을 주로 듣고선 장티푸스라고 진단했으니까요. 표리부동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정황을 의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크레이븐 부인은 아들 해리가 샌디를 죽였다고 믿었던 것이 확실해요. 아들은 무죄를 주장했는데도 말이죠. 자신이 아는 아들은 옥스퍼드에서도 알코올 문제를 일으켰고 어려서부터 샌디 영감과 늘 싸웠죠. 게다가 사건 전날엔 아들이 샌디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말도 기억했을 테니까요. 해리 또한 어머니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밤 그는 가문의 값비싼 식기를 몰래 훔쳐 근처 여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산장을 지나쳐오다 망치를 손에 든 채 광기를 부리는 아버지 크레이브 씨를 목격했을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밤 도둑질한 물건을 담보로 돈을 구하러 갔던 것을 밝히기도 샌디를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히기도 힘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결국 그런 이유로 검시신문에 참석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한 아들은 차라리 어머니 말대로 나탈로 도망가는 걸 택했을 겁니다. 그럼 그 가명은요? 해럴드 커즌즈가 해리 크레이븐과 동일인이고 보니 던디오를 탄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기차가 승강장으로 증기를 뿜으며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피스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건 간단해요. 부인이 크레이븐 씨에게 아침 식사 때 내려보낸 신문에는 보니 던디오 탑승객 명부 쪽으로 시선이 가게끔 접혀 있었거든요. 전 그 기사를 흘낏 살펴보고는 보니 던디오가 이틀 전에 나탈로 출항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트로이츠힐로 옮겨오기 전 나탈에서 살며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대부분의 인생을 보낸 크레이븐 부인과
나탈을 연결시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골칫거리인 아들이 나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들과 지내며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인의 마음을 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항해할 때 사용한 가명은 좀 더 알아내기 쉬웠어요. 서재에 있는 크레이븐 씨의 노트 위에 해롤드 커즌즈라는 이름이 온통 휘갈겨 쓰여 있었거든요. 부인에게 아들의 가명을 기가 따갑도록 들은 크레이븐 씨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놓기 위해 그 방법을 택한 게 분명해요. 우리는 이제 그 젊은이가 그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야겠죠. 어찌됐든 옥스포드의 질 나쁜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보단 고향에서 바다와 함께하는 게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러브데이가 기차 안으로 발을 내디디며 이렇게 말했다. 이젠 안녕이군요. 아니요. 또 만납시다입니다. 러브데이 불응량은 다시 돌아와 크레이븐 씨가 남은 생일을 정신병동 감옥에서 감금될 수 있도록 재판장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해주어야 하니까요.